하이, 안녕하십니까. 레클레스입니다.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촬영했었는데, 저는 새 학교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느라고 수업을 촬영 못했어요. 앞으로는 촬영을 하지 않을지는 글쎄요. 좀 두고 보고요. 이번 영상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중에서 질병과 방어작용을 통째로 할 거예요. 진도가 좀 너무 빠르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적느라 바쁘다. 조금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놓친 부분을 다시 보라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 수업을 안 듣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자료 캡처할 시간 좀 드릴게요. 캡처할 시간, 캡처할 시간. 선생님이 이제 발음이 지금 조금 살짝 안 좋은데 혓바늘이 났어요. 근데 정중앙에 나가지고 말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캡처할 시간을 주는 거죠. 뭐 캡처해서 이거 뭐 PDF 파일 만들어서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덜 지워졌네. 캡처할 시간 어디까지 교재가 있나요? 거의 다 끝나가요. 캡처할 시간, 캡처할 시간.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쭉 나가볼게요. 자, 상당히 내용이 많네.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트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혈청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혈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항체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서 뭐 GA의 혈청을 뽑아서 GB한테 넣고 C한테 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혈청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항체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액의 구성, 혈액의 구성 볼게요.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뉘어요. 혈장은 항체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 물질도 들어있고요. 응고 물질도 들어있어요. 대부분은 물이고요. 무기양분, 영양소 다 떠돌아다니고 이런 물질도 있어요. 항체는 면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항응고 물질,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액이 이동하면서 와류가 생기는 곳에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서 막으면 심근경색, 내려가서 막으면 뇌경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헤파린 같은 물질을 항구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들었어요. 응고물질, 응고물질이 있어야지 피딱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혈장이 있고요. 혈구는 뭐냐? 혈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의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건 적혈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적혈구는 가장 많은데 이 적혈구의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가득 차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핵이 없어요. 그래서 미성숙할 땐 핵이 있지만 성숙되면 핵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헤모글로빈이 가득 찹니다. 문자 구조상 중심이 햄기라고 하는데 이 햄기에는 철이 있어요. 이 철은 붉은색을 띠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붉은색인 거예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가 이번에 3탄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외계인들이 죽거나 그럴 때 반드시 붉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죠. 그 다음에 쌤 수업 시간에 문어 얘기도 해주고 구멍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피에서 가장 많은 건 적혈구, 산소만 역할합니다. 그 다음 백혈구. 피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3번.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식균 작용을 처리하더라. 먹을 식자이거든요.
그래서 균을 먹는다. 요거 식균 작용.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종류는 요런 게 있구나. 역할이 좀 다양하구나. 그 다음에 다핵세포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쌤이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범죄 현장이다. 크라임씬이다. 그래서 범죄자의 혈액이 떨어뜨려졌는데 이거를 이제 CSR 팀이 수사를 할 때 이제 뭐 초보가 와서 혈구를 잘못 채취해서 봤더니 유전자 감식을 못하더라. 그럼 뭘 채취해갔는가? 원래는 무엇을 채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때 혈구 채취해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면 백혈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 당구는 단핵구라고 합니다. 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핵세포 하면서 백혈구와 근육세포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백혈구가 식균 제거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혈소판. 형태도 일정하지 않고요. 혈액을 응고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하는 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비타민 K랑 같이 얘기하면서 있었어요. 혈액병 관련해가지고. 여기 혈장. 여기 뭐 90%가 물이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부민, 피브릴로겐, 글로불린 이렇게 하면서 알부민은 점성을 조절하고 파이브리노젠이라고 하는데 피브릴노젠은 혈액 응고에 관여. 글로불린은 여기 항체예요. 또 작용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될 거 뭐냐면 혈장과 혈구는요 체내에서의 부르는 명칭이에요. 인비브로라고 그러는데 생체 내에서 인비브로가 생체 내고요. 그럼 생체 외 인비트로에서는요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피를 뽑아서 밖으로 빼내면 혈장을 혈청이라고 그러고요. 혈구를 혈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시험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건 이 혈청이에요. 혈청에 항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생체 내에서는 혈장과 혈구로 나뉘는데 요거를 뽑아서 시험관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면 이렇게 피가 뭉쳐서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맑은 액체가 뜹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청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뭉친 것을 혈병이라고 그래요. 피를 뽑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혈액 응고를 관여하는 피브리노젠 내에서 뭉쳐서 혈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검사할 때는 요게 항응고 물질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에 순대랑 손주분 얘기했었죠. 돼지의 피를 뽑아서 소의 피를 뽑아서 혈청을 버리고 혈병을 야채랑 섞으면 순대, 소의 혈병을 잘라서 먹으면 선짓국 이런 거 설명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혈청에 항체가 들어있다. 요것만 시험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병원체.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질병과 병원체에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병원체 예시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그러면서 쌤이 한 입만 맨도 얘기하고 음식 같이 먹고 회식 같이 하는 이야기도 했었을 거예요. 우선은 뭐 유튜브니까 좀 재밌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시험 대비용으로 좀 보면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질환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전염이 되냐 안 되냐
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비간염성 질환은 대사질환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철수와 쌤이 팥빙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합시다. 같은 버릇이잖아요? 그럼 쌤이 고혈압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철수가 고혈압이 옮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쌤이 결핵이 있다고 합시다. 결핵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랑 같이 먹으면 결핵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것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거의 대부분 대사질환이 돼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 감염성 질환요, 병원체 침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병원체인지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굵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만 조금 쌤이 빨간색으로 보면 세균은 원액색 보이고요. 치료제가 항생제예요. 바이러스는 세포 아니고요.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예요. 원생 동물 진핵세포고요. 균류 역시 진핵이에요. 진핵이고 얘는 진균에 해당되는 균류이고요. 항진균제로 치료를 합니다. 변형된 프라이온은요, 세포가 아니에요. 하나씩 볼게요. 여기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세균. 결핵, 세균성 식중독, 폐렴, 탄저병, 파상풍이 해당되고요. 세균이 병원체입니다.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요. 원핵세포예요. 막상 세포 소리가 없다는 거죠.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는 거에서 쌤이 대장균을 설명했을 거예요. 대장균은 8초에 한 번씩 분열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균성 식중독을 검사를 할 때 대장균을 기준 수치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 이중독 번식이 있다면 다른 세균들도 그 정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 대장균 수치를 비교를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생물의 조직을 파괴한 독소를 분비한다. 이거 하면서 쌤이 상한 음식 끓여 먹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음식이 상했어요. 이 상한 음식 끓여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끓이면 세균은 죽어요. 세균이 죽었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있어. 세균이 남긴 독소는요, 끓여도 죽지 않아요. 이 독소 때문에 우리가 복통이라는 걸 느끼면서 설사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상한 것은 끓여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제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결핵, 세균성 식중독, 폐렴, 탄저병, 파상풍 등이 있습니다. 야, 이게 수업이랑 다르게 재미있는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 이럴 거면 EBS를 듣지. 내 걸 왜 들어, 그치? 야, 이게 농담이라던가 이렇게 비방용 이런 그 에피소드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네. 나조차도 재미가 없어. 다음엔 수업을 녹음을 하던가 해야겠구만.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요,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광견병 등이 있어요. 바이러스, 자, 세균보다 크게 훨씬 작아요. 자, 세균 여과기.
6억이니까 세균을 걸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설명했죠. 쌤 몸뚱아리가, 쌤 키가 세균이라며 바이러스는 손만하다고요. 그래서 세균이 요만하다면 바이러스는 요만하다고요. 자, 그래서 크기를 다시 한번 적으면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다. 세포 구조가 없어요. 혈산과 단백질 구성됐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여기 정리되어 있지롱. 발표. 세균이 훨씬 크기가 크고요. 둘 다 병원체이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백질도 가지고 있어요. 치료되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염이에요. 타미플루 같은 거. 요거 관련해서 쌤이 감기약을 설명을 했어요. 감기. 자, 감기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 증상 완화제라고 그랬죠. 열나면 해열제, 콧물약, 거의 진단제, 이거 알약으로 하나, 액상으로 하나, 뭐 등등등 해서 선호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항생제를 처방한다면 원래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거죠. 그래서 2차 합병증이 걸렸을 때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약한데도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면 약간 오용과 남용의 소지로 항생제를 내성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쌤이 이거 관련해서 쌤이 막 가래 이야기하면서 에피소드를 설명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넘어가시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타미플루 이겼는데 옛날에는 신종플루지만 지금은 이제 A형 독감이죠. A형 독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하는데 요런 약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거죠. 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약을 개발해도 변이가 돼서 약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제약회사는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데 기껏 약을 개발을 했더니만 이 약을 못 쓰네? 그럼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코로나만 생각해봐요. 뭐 코로나 변종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랐죠. 그래서 뭐 오미크론, 델타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없다는 거. 다음에 세균, 항생제를 이용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원생동물. 자, 핵을 가지고 있는 진액이고요. 매개곤충을 통해서 감는데요. 말라리아는 모기, 수면병은 파리, 세제파리라고 들어봤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균류, 얘도 진액이에요. 여기 보면 균류가 몸에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을 섭취하여 무좀이 대표적이에요. 만성 폐질 안 되고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선생님 무좀 얘기했을 거예요. 알약으로 먹으면 2주 먹고 2주 쉬고 다시 2주 먹고 왜냐 진액이니까 간에 엄청나게 물이 간다고 그랬었죠. 변형된 프라이온. 변형된 프라이온은요 주변의 정상 단백질을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광우병 같은 거에 해당되고요. 사람 약오병이에요. 그래서 쌤이 영국에서 뭐 체류를 5개월 이상한 사람은 헌혈을 못한다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이 광우병 번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쌤이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자,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확질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약을 뗀다. 요거 어원을 쌤이 영상 자료로 보여줬을 거예요. 이게 환장을 오르죠? 2, 3일 간격으로 39에서 40도까지 어려운다. 나았나 싶으면 또 아프고, 나았나 싶으면 또 아프고, 이렇게. 자, 이 표 하나씩 볼게요. 자, 구분 배연된 프라이온 바이러스 세균 원천동물 곰팡이고요. 여기 보면 세포구조, 핵막, 세포분열, 물질대사가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배연된 프라이온부터 세포구조 아니고요. 핵 없어요. 세포분열 아니에요. 물질대사 못해요. 바이러스, 세포구조 아니죠? 비세포구조. 당연히 핵도 없어요. 세포분열 하나요? 세포분열로 번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물질대사.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세모인데 여기 보죠.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세균. 자, 좀 적어보면 바이러스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항바이러스제. 세균은 항생제. 자,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었고요. 세균은 원핵세포였어요. 원생동물과 곰팡이는 진액인데 이 곰팡이는 진균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항진균제 같이 기억해 두실게요. 쌤이 마음이 너무 급하나 보다. 말이 빨리 나오네. 자, 원핵 세균. 세포 구조이고요. 핵막 없어요. 원핵이니까. 세포 분열합니다. 이분법을 통해서 번식을 해요. 물질대사 스스로 해요. 원생 동물 곰팡이 세포 구조이고요. 진액이니까 핵막이 있어요. 세포 분열하고요. 물질대사 스스로 합니다. 그림은 사람의 6가지 병을 가나다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먼저 분석해 볼게요. 가와 나다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가 보시면 고혈압, 혈우병. 자, 전염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요걸로 구분되겠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이고요. 쟤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병원체가 뭔가 보니 결핵, 세균성 식중독이니까 나는 세균, 다는 에이즈 감기니까 바이러스입니다. 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전염되지 않죠. 고혈압 환자가 뭐 같이 밥을 먹는 데서 고혈압 옮기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나를 일으키는 병실은 핵막이 없다. 자, 세균은요 원액이에요. 그래서 핵막이 없어요. 맞습니다.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즉 세균은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 자, 바이러스랑 비교했네요.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다르게 병원체 크기가 작다? 크기가 크죠? 그래서 세균의 크기가 더 커요. 달을 칠하는 목적으로 항생제. 자,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죠? 항바이러스제. 나와 달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모두 핵산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들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숙주세포의 것을 이용을 합니다. 숙주세포의 것을 이용해요. 사람의 질병을 A, B, C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나는 병원체의 3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말라리아, 원생동물, 독감, 홍역, 바이러스죠. 결핵, 탄저병, 세균. 요런 매칭하는 문제는요, 항상 이 A, B, C를 순서대로 특징에다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적으셔야지 문제에서 틀리지 않아요. 유전물질을 갖는다. 전부 다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요.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원생동물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칸 띄웠어도 되고요. 안 띄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같은 라인을 적어볼게요. 자, 바이러스 아니고요. 세균기고요. 독립적으로 물질을 한다. 자, 바이러스 빼고 다 해당되죠? 이렇게.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곰팡이다. 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동물.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왜냐, 바이러스니까.
C의 병원체나 세균은 나의 특징 모두 다 갖고 있어요. 1. 곰팡이는 핵말을 가지고 있다. 네, 진액이에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포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바이러스니까.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보다 크기가 크죠? 결핵 치료 시에는 항생제가 이용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질병과 병원체. 자, 여기서는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특징을 뭐로 할 거냐면, 세포벽을 특징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실험을 하는데, 보기 편하게 해서 여기 넘어갈게요. 우리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다라고 배웠어요. 식물의 세포벽에 성분이 셀룰로스라는 거 배웠었죠. 동물은 없고. 그러면 세균도 세포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세균의 세포벽 성분이 있는데 그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거고 요거의 합성을 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라이소잠이에요. 여기에 면역을 담당할 때 사용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균도 세포벽이 있고 이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못하게 하면은 세균이 터져 죽거든요. 그거를 담당한 애가 라이소즘입니다. 자, 세균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은 아니에요. 그람 양성균은요,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람 음성균은요, 세포벽이 얇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염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두 세균을 염색을 하면요, 그람 양성균이든 음성균이든 둘 다 염색이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탈색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두꺼운 것은 탈색이 안 돼요. 근데 얇은 거는 탈색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사프라닌이라는 붉은색 음료를 시작을 하면요. 탈색이 안 된 것은 여전히 보라색인데 탈색이 된 거는요.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양성균, 음성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적혀 있을 거 맞아볼게요. 세균은 세포벽이 계속 보충되지 않으면 터져 죽는다. 이거를 합성을 못하게끔 해주는 게 라이소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작용이에요. 자, 면역이라는 단어 알아볼게요. 내 몸을 보호하는 가족이 면역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항원과 항체. 항원은 내 몸뚱아리가 아닌 비자기를 전부 다 항원이라고 해요. 당연히 병원체, 항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꽃가루, 먼지 이런 것도 항원으로 인식돼요. 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식 수술할 때 거부반응 있죠. 즉, 내 몸뚱아리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항원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성 간염으로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간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간은 내게 아니죠. 그랬을 때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간이 없으면 난 죽어요. 그래도 내 몸뚱아리는 항원 인식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하면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서 면역을 떨어뜨리죠. 자, 항체. 항체는요, 이 항원이 침입했을 때 가라앉히거나 뭉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방어체계가 나와 있어요. 자,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82페이지에다가 쌤이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요. 앞에 다 적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돼요.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을 나눠요.
2차 방어작용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방어작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차 방어작용은 무엇이냐?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 이런 게 있거든요. 얘는 침, 땀,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오줌, 위액, 피부, 그 다음에 질내공산균. 자, 1차 방어작용은요. 선천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이에요. 화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건지 보면은 뭐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다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상처 났는데 침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침 바르는 게 비과학은 아니에요.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라이소자임은 설명 한번 들었죠? 이 라이소자임에는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균이 터져 죽어요. 침, 눈물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침은 입이죠. 눈물은 눈 여기 점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깥과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쉽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라이소자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바깥과 닿을 수 있는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서도 바깥으로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화기관, 장벽 이런 곳에서 나는 점막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라이소자임을 갖고 있어요. 땀. 땀은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약산성 바디만 유행하잖아요. 바디워시 이런 거, pH 뭐 5.8 이런 거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균의 증식을 막아줘요. 피부, 열혈겹이잖아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요. 뚫고 들어오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쌤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증식하는 거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오줌, 약산성이라고 했죠? 암모니아는 염기성인데 오줌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쌤이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방광이라면 요도 바깥과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약산성이 아니고 또 면역에 떨어졌다면 요도염 걸릴 수 있고요. 이게 더 심했다. 방광염. 그다음에 연결된 게 콩팥이잖아요. 신우신염. 이렇게 다 계속 감염될 수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그다음 위액. 위액은요. 굉장히 강한 강산이에요. pH 1에서 2 정도 돼요. 염산도 있고요. 펩신이나 단백질 분해 요소도 있어요. 위는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세균이 단백질 성분이 녹을 수 있어요. 질레공생균. 이것도 외부랑 닿았었잖아요. 질레공생균은요. 설명을 드렸지만 락토바실러스 어쩌고저쩌고 락토바실러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유산균 제품에 보면 락토바실러스 어쩌고저쩌고 뭐 30종이 들어있니 100종이 들어있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물질이 뭐냐? 젖산이에요. 그래서 pH가 낮아요. 그래서 여성용품 보면 뭐 pH 4, pH 5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균을 증식을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선천적, 비특이적 1차 방어작용이에요.
자, 그럼 2차 방어작용은 뭐냐? 후천적이고요. 즉 병원체가 노출되면 그다음에 특이적이에요. 항문의 특징에 맞춰서 작용을 합니다.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것들은 세포 독성 T 림프가 그래요. 이 세포 독성 T 림프가 하는 건 뭐냐면 감염된 세포나 종양은 없어요. 세포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감염됐다면 거기에서 이제 자손을 잔뜩 만들어서 옆으로 번식하거든요. 번식하기 전에 없애는 거죠.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림프구인데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좀 설명할게요. 자, B림프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B림프가 이거 담당을 하는데 B림프의 항문이 노출됐다면 항원이 선 노출됐다면 얘가 분할을 해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이 형질세포라는 게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는 느리고 소량 만들어요. 이때 일어나는 면역을 1차 면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항원이 또 다시 들어왔다면 얘가 다시 분할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이때는 빠르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2차 면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차 면역과 1차 방어작용을 헷갈려 하는 애들 많거든요. 전혀 다른 용어죠. 1차 면역은 항체를 만드는 거, 특이적 면역. 1차 방어작용은 선천적인 비특이적 면역. 1차 방어작용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겠어요. 세균이 있으면 백혈구가 가요. 어미부 운동처럼 가서 이 세균을 잡아먹어요. 왕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좀 더 그림 있게 그려보면 세균이 있으면 백혈구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애를 배식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식균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항원을 쪼가리를 내요. 이 쪼가리를 노출시켜요. 몸에. 이런 항원이 들었어 얘들아. 이런 항원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해서 항원 제시세포라고 그래요. 항원 제시세포 A, B, C. 이 항원 제시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원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야. 요거를 인식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항원 여기 노출시켰다. 항원이 여기 있어. 그럼 이 항원을 인식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보조티림프예요. 보조티림프. 야, 내용만 계속하니까 재미없어. 안 듣게 되지 않냐? 이거 내가 기껏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하면 내가 이거 왜 하나 싶으면 현타 올 것 같은데? 이거 농담을 안 하고 이렇게 수업만 나가려니까 굉장히 내가 재미가 없네? 자, 다시 수업 나가면. 이 보조티림프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켜요.
쌤이 진짜 재미가 없나 보다. 이 적는 것도 잘 안 지켜지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점 영역도 촉진시키고요. 체액점 면역도 촉진시켜요. 그래서 특이적 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숙주 삼아서 이 보조티브를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HIV야. 그래서 이걸 걸리면 에이즈라고 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자, 그러면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입니다. 1차 방어작용은 선천적이면서 비특이적이에요. 2차 방어작용은 특이적이면서 후천적이에요. 1차 방어작용은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이런 게 있고요. 2차 방어작용은 체액성, 세포성에 해당됩니다. BTS, 피, 땀, 눈물, 거기 중에서 피를 침으로, 침, 땀, 눈물, 피부, 위산, 오줌, 뭐 등등등등. 자, 피부,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침투를 어렵게 하고요. 여기 보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땀의 산성물은 세균 증식을 막아요. 쌤이 요거 수업 시간에 했을 거예요. 이런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그래서 뭐 T존에서 나오는 콧기름 같은 거, 립밤 못 발랐을 때 입술에다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돼지 거에 라드를 바를 거냐, 응? 사람 내 몸에서 나온 거 바를 거냐, 내 몸에서 나온 거 더 좋아요. 점막. 자, 여기 보면 기관, 소화관 등 내벽을 덮는, 그래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밖에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벽을 덮는 곳에는 이렇게 라이소잠이 있어요. 그다음에 먼지와 병원체는 여기 보면은 기관지에 보면은 선모운동,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 속에 있는 선모가 있는데 짧고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먹으면 다덩이로 뭉쳐서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킥 하고 뱉으면 그게 가래예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면 가래가 노르스름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분비에 땀, 눈물, 침 속에는 라이소잠이 있다. 그래서 라이소잠은 세균의 세포의 합성을 억제시켜요. 합성 못하게요. 위, 자, 위산과 단백질 분해요소 HCl 위산이 나고요. 단백질 분해요소 펩신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녹이죠. 대장 내 미생균, 공생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 증식하기 전에 다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설사를 굉장히 유발하는 것도 면역 중에 하나예요. 증식하기 전에 다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물을 너무 과하게 떼보내니까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드셔야 돼요. 직균 작용. 자, 가시에 찔렸어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경험 많잖아요. 가시에 찔린 상처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아프고 막 불어오르고 가시에 찔렸을 때 세균이 노출되면 화학물질 히스타민이 분비돼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왔다 이렇게 알리고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혈류량을 늘려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백혈구도 더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더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부종과 발작을 일으켜요. 모기 물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혈구가 많이 몰려든 만큼 식균장이 촉진됩니다. 백혈구가 집중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애들이 뭐냐? 이게 고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고름은 병원치 함께 죽은 백혈구의 잔을 만들어주는데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동 못하는 효과가 있죠. 히스타민. 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알레르기 때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감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되니까 부풀어 오르고요. 여기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발적, 빨개요. 염증, 열, 통증, 발진, 부종을 의미하는데 이게 감염에 대한 면역계 반응이다. 그래서 감염체계에 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면역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물질 대사와 재생까지 촉진하고 병원체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료를 하려면 열이 발생하게끔 냅둬야 그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해열제를 복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열이 병원체 증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박쥐가 요거를 퍼뜨렸다, 요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박쥐는 안 걸려요. 왜? 박쥐는 체온이 사람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관련해서 쌤 아니라고 설명해 줬을 거예요. 자, 2차 방어작용. 후천적 면역 보면요. 백혈구의 종류인 림프구가 관여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백혈구의 종류인 대식세포가 식균적을 한다. 여기서는 백혈구의 종류 림프구가 관여하는데 림프구는 전부 다 골수에 생성돼요. 그래서 왜 백혈병 걸리면 골수 이식하잖아요. 자, T림프구, B림프구 배울 텐데 둘 다 골수에 생성돼요. 근데 성숙하는 장소가 달라요. 가슴샘에서 성숙하면은 가슴샘 다이머스인데 T림프구고요. 골수에서 성숙되면은 본메로우 아굴자에서 B림프구예요. 그래서 성숙하는 장소 좀 알아두시고요. 가슴샘이 흉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이머스, T림프구, 본메로우, 골수이면 B림프구. 자, 요거 내용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다시 해볼게요.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어서 쪼가리를 냈어요. 그 쪼가리를 누출시키면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합니다. 보조 T림프고 얘는 식균작용 대식세포 얘가 항원 제지세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가 T림프구의 작용도 촉진시키고요. B림프구의 분화도 촉진시켜요. 그러면 이 T림프구는 세포독성 T림프구로 분화가 돼서 감염된 세포를 죽여요. 종양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림프구는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독소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체액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가라앉혀서 식균장을 더 용이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균 없애기 때문에 얘는 세포성 면역. 그다음에 혈액이나 림프액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떠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라앉히게 하고 식균장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얘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항체는 단백질 성분이죠. 그래서 형질세포를 여기 보면 세포 소개가 리보솜,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대시세포 식균작용할 때문에 세포 소개가 리소솜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항원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침입을 하면 재침입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다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다른 거 뭐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항체가 느리고 소량 만들어져요. 이게 1차 면역이고요. 똑같은 놈이 재침입했다. 그러면 항체가 빠르고 다량 만들어지는데 이걸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죠? 1차 면역은 1차 방어작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왜 특이적 면역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3D를 생각하셔야 돼요. 별명이라면 여기 항체 모양이
밑에는 불변부, 위에를 가변부라고 하거든요. 이 가변부의 모양이 항원에 따라 다 달라요. 별묘하기냐 육각형이냐 동그라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 그 항원은 그 항체랑만 결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한글로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항원이 A면 항체 A만 얘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항원이 B면은 항체 B랑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원 A를 주사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6일 정도 됐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죠? 여기 사이를 뭐라고 하냐? 1차 방어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를 잠복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 기울기가 속도죠? 그래서 느리고 소량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1차 면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항원 A 및 주사 B. 자, 여기서 항원 A니까 항체 A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항체 A. 그러면 항원 A. 그러면 항체 A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다량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2차 면역. 그러면 항원 B. 여기 보면 다시 잠복기를 거쳐서 만들어지니까 얘는 1차 면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1차 면역과 2차 면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항원 A를 넣으면 항체 A가, 항원 B를 넣으면 항체 B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특이적으로 면역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항체가 하는 역할,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움직임을 유도하거나 침전을 유도해서 멀리 이동 못 시키게 하고 독성을 중화시키고 가라앉혀서 세균이 식균작용을 용이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비교할 텐데 요거 전부 다 2차 방어작용이고요. 후천적 면역, 특이적 면역이에요. 1차 면역 반응이 1차 방어작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1차 방어작용은 침단 눈물. 자, 그럼 1차 면역 때 2차 면역 비교하면 잠복기 있어요. 2차 면역은 없어요. 항체 생성 시간 느리다. 생성 속도. 항체 생성 시간 길다. 항체 생성 속도 느리다. 생성된 체량은 소량. 요거에 비해 2차 면역 반응은 항체 생성 시간 짧다. 생성 속도 빠르다. 생성된 체량 많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공 면역. 와, 이게 내용만 나가려니까 재미도 없고 여러분도 재미도 없을 거고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환장하겠네. 자, 그래 봅시다. 이 인공 면역. 자, 인공 면역 관련해서 볼게요. 예방 주사라고 적었는데 여기에는 백신, 밑에는 면역 혈청.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백신은 능동적 면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해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죽인 병원체를 주사해서 넣어요. 즉 항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비교하면 면역 혈청은 수동적 면역이고요.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항체를 집어넣어요. 이건 면역 혈청이라고 되어 있죠? 항체를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백신.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병원체를 주사해서 기억세포가 획득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살아있는 세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병원체를 넣는다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면 생화학 테러예요. 그래서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병원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거나 죽인다. 그다음에 병의 예방을 목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였으니까 당연히 면역 반응이 특이적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집어넣으면 이 기억세포 때문에 재침입을 했을 때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세포를 집어넣어서 2차 면역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의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잘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마 가장 최근에 맞은 백신이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 아닐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백신을 맞으면요 항상 작성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문진표죠? 기저질환 있으시나요? 지금 열나지 않나요? 이거 항상 물어봐요. 기저질환 있는 데서 항원을 넣으면 병이 더 심각하게 치겠죠. 그래서 안 돼요. 발열 증상, 내 몸이 면역체계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증상이 어떠냐면 먼저 이 팔뚝이 아프죠. 주사 맞은데 아파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어떠냐면 그날은 온몸이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묵직묵직하고 욱신욱신하고 쑤신 것처럼 아파요. 저 몸살 감기처럼 느낌이 나거든요. 왜? 항으로 넣었으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면역체가 막 일어나면서 기억세포가 형성되면서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면 2차 면역이 일어났을 거죠. 그래서 급성 감염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형 감염 백신을 맞는데 이 기억세포가 형성되게끔 하려고 뭐 2차, 3차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했죠. 첫 번째 수동 면역이라고 그랬었고 두 번째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 이 혈청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야. 자, 기억세포를 형성하면은 내가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적 면역인데 수동적 면역,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치료를 목적으로 해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이미 기저질환자예요. 다른 병도 치료 중이에요. 그러면 대항할 힘이 없겠죠. 그래서 항체를 넣어주고요. 근데 급한 치료 필요시, 뭐 독서라던가 아니면 특정 병의 질환이 빨리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독소가 강하다라던가 그럴 때. 그래서 뭐 태아야 뭐 4개월이래요. 그러면 바로 면역 혈청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혈청을 넣어준다면 항체를 집어넣어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면역 관련 질환 첫 번째 에이즈,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예요. 이거에 의해서 걸린 건데 보조티림프구의 수를 감소시켜요. 보조티림프구를 숙제로 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선은 T림프구의 수고 실선은 HIV의 수인데 점점 T림프구의 수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보조 T림프구는요 세포성 면역과 CX성 면역을 촉진시키는 애였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촉진시키는 애였단 말이에요. 즉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애였어요. 그러면 이 2차 면역이 못 일어나게끔 하는 애인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점은 뭐냐면 잠복기가 겁나 길어요. 자 이거예요. 연이에요, 연. 거의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큰 내가 걸렸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서서히 CX 면역도 없어지고 세포성 면역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결핍되는 후천적으로 이런 증상을 갖게 돼요. 특정 병원체에 의해서 죽느라 2차 합병증, 3차 합병증, 4차 합병증, 그래서 보통 합병증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증상을 거의 대부분 치료해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천성 면역결핍증. 유전적 결함으로 T림프구, 세포성 면역, B림프구, 체액성 면역을 못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알레르기 반응. 과도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활성화가 과하게 되지 않는데 얘는 과하게 일어나서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 먼지, 곰팡이, 일부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형성하는데 이 항체가 비면세포랑 결합을 할 때면서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해요. 그럼 이 히스타민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데 아까 왜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량을 늘려서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발적과 부종 이런 걸 이제 증상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야. 그래서 일부 음식 이런 게 있어요. 복숭아라던가 키위같이 털 있는 거 알레르기 일어날 거야. 아니면 땅콩, 견과류죠. 견과류 같은 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국소적인 반응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신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그러거든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가 혈액량이 늘어나면 부풀으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원래는 혈관이 이 정도인데 혈관이 확장됐다. 그럼 이제 혈압이 툭 떨어져서 저혈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약간 흐려지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이럴 때 무조건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항생제에 의해서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소적인 반응이라면 보통은 두드러기 올라온다던가 이랬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죠. 그래서 어딱 먹을 때 조그만 하얀 알약 같은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면역력은 떨어지지만 알러지 반응은 좀 감소가 되죠.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에 있는 관절을 다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관절이 얼마나 많게요. 그리고 전부 다 관절이에요. 손도 발도. 그래서 보면 관절마다 띵띵 붓고요. 이렇게 모양이 변형도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치 호랑이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은 정도 통증이 있다. 그래서 내 손이나 발이 호랑이한테 뜯어먹히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통증을 표현했대요. 르마티스 관절염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 하면서 신경마르지로 인한 신경장애, 그다음에 베타세포가 망가진 거 설명했었죠. 이자의 베타세포, 일형 당뇨병 하면서 소화대상 오염하는 거 이것도 설명했었어요. 여기에서 내신용어는 에이즈로 인한 보조티브 역할, 또는 알레르기 반응, 항체 관여하죠.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위에 거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쌤이 3번을 적었는데 안 한 줄 알고 또 적어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 여기부터 볼게요. 그림 과학나는 세균 X가 침입했을 사람 면역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성 면역과 체외성 면역 중 하나며 기억 니은티 것은 기억세포, 세포도성 T림프고 B림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그림 먼저 해석해 보시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파괴죠. 그래서 기억은 세포 독성 T림프고 그 다음에 니은티가 자, 니은이 여기 보면 항체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얘는 형제세포고 이게 형제세포니까 얘는 B림프고 그럼 B림프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세포가 다시 재침입을 한다면 형제세포와 다시 기억세포로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체 분화되는 거는 1차 면역. 느리고 소량. 그다음에 재진입을 해서 기억세포가 다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형성돼서 항체를 만드는 건 빠르고 다량 만들어주는 2차 면역인 거죠. 간은 체액성 면역이다. 간은 세포성 면역. 기억은 가슴샘에서, 니은은 골수염을 뜻다. 기억은 타이머스, 가슴샘에서, 니은은 비름크 본메로에서 섭니다. 맞습니다.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자,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가, 그렇죠.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돼요. 여기서 가장 잘 틀리는 이제 그 오답 질문인데, 기억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이런 거 나와요. 2차 면역 반응에서 기억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에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 적어줄까? 자, 2차 면역 반응에서 기억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고 기억세포가 다시 분화하는 거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글씨를 개똥같이 썼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오답질문이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농담 없고 애들이랑 반응 없이 녹화만 하려니까 정말 재미가 없네. 다음에는 그냥 수업을 녹화를 해야겠어. 자, 보조트림프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할을 촉진한다. 자, 보조트림프가 하는 역할이 그거죠. 이렇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촉진시켜요. 세균 X가 2차 침입하면 디귿이 항체를 생산한다. 나오죠, 봐오죠. 보이죠, 나오죠. 이거 아니에요.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항상 항체는 형질세포.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자,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위에 2번 문제 볼게요. 어떤 생쥐에 항원 A를 1차로 주사할 때 일어나는 면역반응이다. 그리고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나타낸 것이다.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뇌세포를 순서없이 나타낸다. 자, 여기 보시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비림프 분할이 되죠. 그럼 이 정보를 누가 주냐? 보조 T림프구예요. 여기 항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니은이 형질세포, 디귿이 기억세포죠. 그래서 기억은 보조 T림프구이다. 그렇습니다. 구간 1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자, 구간 1에서 지금 여기가 구간 니은이거든요. 항체 있죠. 그래서 니은이 형성됩니다. 구간 2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아니죠. 얘는 2차 면역인데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돼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 아니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돼서 형질세포가 다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항체를 빠르고 왜 이렇게 적어둔 거? 빠르고 다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변형. 기억은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 대식세포를 항원 제시세포로 부른다고 했어요.
이 항원 제시세포를 보조 T림프가 인식하는 거예요. B림프는 가슴샘에 소화 성숙한다. B림프는 본매력으로 했어요. 골수. 구간 E 이후에 항체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기억세포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항체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는 뭐 형질세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틀렸다. 어차피 세균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구간 1과 2에서 모두 이 세균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라 한다.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체액성 면역이죠. 자, 그럼 내용 넘어갑니다. 자, 세균 X에 처음으로 감염된 생지 A, B, C에서 시간에 따른 세균수를 어떤 것이다. 정상 생지, 대시세포가 결핍된 생지, 림프가 결핍된 생지 중 하나이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세균수 X수. 자, 그럼 세균의 X는 면역이 잘 됐다면 세균수가 줄어들어야지 면역이 잘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정상. 그 다음에 대식세포 결핍. 대식세포 결핍. 그다음에 림프구 결핍. 요거 세 개를 어떻게 비교해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1차 방어작용, 즉 비특이적 면역. 여기 이제 1차 방어작용이에요. 그다음에 특이적 면역. 여기 2차 방어작용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정상 세포라면요. 비특이적 면역도 일어나고요. 특이적 면역도 일어나요. 대식세포가 결핍됐다면요. 비특이적 면역, 즉 식균작용. 안 일어나겠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옮겨볼게요.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이거 잘 틀리거든요. 네, 특이적 면역. 안 일어나요. 우리 왜 보조 T림프가 식균작용을 통한 보조 T림프가 대시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면은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하는 항원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할 거야? 그래서 특이적 면역 안 일어나요. 인식 못하는 거야. 자, 림프와 결핍, 식균작용, 대시세포 있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특이적 면역을 못하는 거야. T 림프구는 세포성, B 림프구는 체액성,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잘 되는 거, 이거 보면요. 정상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림프구, 결핍,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균수가 낮다는 건 면역이 잘 되는 거예요. C, B, A 순이죠. C, B, A 순이에요. 그러면 C는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다 일어난다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특이적 면역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비특이적 면역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A는 뭐냐?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다 적어보면 B는 정상, B는 림프구 결핍, A는 대식세포 결핍, A는 림프구가 결핍된 생쥐이다. B가 림프구가 결핍된 거죠. 틀렸다.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균작용은 항상 주어의 축소하고 있어요.
A에서보다 B에서 활발하다. 자, 뭐 식균작용. 알고 있는 정보가 있네요. A는 대식세포가 없어요. 세균수 그런 것도 있지만 A가 대식세포가 없기 때문에 B에서 활발하다. 그렇다. 구간 2에서 X의 농도, 항체 농도는 B에서보다 C에서 높다. 항체. B는 뭐가 없어요? 림프가 없어요. C에서 높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온 X에 대한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변이 통제 말하는 거죠. ABC를 조사한다. ABC를 준비한다. 생지 A에게 X를 2에 걸쳐 조사한다. 그러고 나서 1조에 나의 A에서 기억과 내용을 각각 불린다. 기억과 내용은 각각 혈청이거나 아니면 기억세포이다.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게 혈청을 넣었다면 항체 농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억세포면은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나겠죠. 무엇에 대한? X에 대한. 자, 그래서 기억은 생지 B에게, 니은은 생지 C에게 각각 조사를 한다. 봤더니만 여기 니은 볼게요. 니은을 조사했더니 X를 조사하고 나서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니은은 기억세포구나. 그러면 기억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 올라갔죠. 그럼 기억이 혈청이네. 기억에는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자, 기억은 혈청이잖아요. 형질세포는 혈구거든요. 기억은 항체예요. 즉, 혈청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 농도가 올라가는 걸로 봐서 혈청이고, 혈청은 혈청이란 말이에요. 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구간 1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났다. 구간 1. 자, 느리고 소량만 들어있죠? 느림, 소량. 1차 면역이에요. 구간 2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면역. 항체 항원 반응이니까 특이적 면역 반응 맞습니다. 다음 문제. A와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생지에게 백신 기억을 만든다. 집어넣는다. 세균 A를 넣으면 죽고요. B를 넣으면 죽어요. 강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를 넣어서 약화시켜서 백신 기억을 두면 살았대요. 그리고 얘의 혈청 A를 얻는다. 그쵸? 그러나서 조사를 했더니만 B는 하면 죽는데 A를 했더니 샀대요. 자, 혈청 A는 항체가 들어있잖아요. 항원 항체가 특이적이잖아요. 그러면 A랑 결합하는 거는 항체 A가 있다면 사는 거고 B면 B여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균 A를 넣었을 때 사는 거죠. 혈청 A에 들은 것은 항체 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혈청 A는 세균 A를 넣었을 때 이걸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은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들었다. 그렇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 사회 생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세균 A랑 혈청 A를 섞었더니 사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A에는 기억세포 들어있다. 혈청이잖아요. 혈청은 항체입니다. 마흡포에서는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기보다도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죠.
기억세포에서 다시 분화돼서 항체가 빠르고 많이 만들어지기 첨예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혈액형과 수혈 내용 겁나 많네요. 깊네요. 혈액형은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수업 중에 해줬어요. 자,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임상병리적으로 ABC 혈액과 RH 혈액형을 사용합니다. 개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을 배웠어요. 대비되는 개념을 여기다 줄 건데, 항원에 해당하는 것은 음지번, 적혈구막 표면했고요. 적혈구막 표면에는 다당류예요. A와 B가 있어요. 항체는 음집수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항체에 해당하고요.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우리 혈액형 알죠? 쌤이 네이트판 얘기 해줬는데, 자, A형하고 결혼해서 O형 자식을 낳았어요. 낳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AO 하면 OO 나올 수 있죠? 이거 알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형은 응집원이 A를 가지고 있고요.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는 AA, AO예요. 그러면 응집원 A와 베타. 자, 요 개념 다뤄야 돼요. 응집 반응은요. 응집원 A와 알파가 일어나면 응집이 돼요. 그러면 P가 응집됐다는 거냐? 피떡이 된다는 거야. 피가 뭉친다는 거야. 그럼 죽잖아요. 응집원 B는 베타와 응집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쌤이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때 정말 연구가 많이 했는데 어떤 애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병사들이 많더라. 어떤 애는 사는데 어떤 애는 피를 넣어주면 사는데 어떤 애는 피를 맞았더니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무작정 피가 부족해서 피를 넣어줬다고 사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혈액형 ABOC 혈액형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음집은 A를 갖고 있으니까 음집소는 베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B형은 뭐냐? 음집은 B를 갖고 있으면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형은 BB, BO. AB형은 A, B를 가지고 있고요. 음집소는 없어요. O형은 없어요. 음집원이 없어요. 음집소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A, B, O, O. 이 혈액형 판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A 혈청, 응집원 A랑 만나면 응집되는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즉 알파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B형 표준 혈청이라고 합니다. 항 B 혈청은요. 응집원 B랑 응집반이 일어날 수 있는 혈청, 즉 항체라는 뜻이에요. 베타이고요. A형 표준 혈청이라고 색깔이 얘는 파란색. 색깔을 안 넣어도 돼요. B는 노란색. 이렇게 해볼게요. A형이 이렇게 반응을 시켜보면 우리가 왜 헌혈하러 가면은 란셋으로 딸깍 하면서 피를 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유리관 같은 걸로 피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파란색 한 방울, 노란색 한 방울, 하얀색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응집 반응 보잖아요. 그 검사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떨어뜨려서 응집 반응을 시켜보면 A형은요 알파랑만 반응이 나니까 플러스, 항 A 혈청만 응집 반응, 플러스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 B 혈청은 마이너스. B형은 알파랑은 안 일어나고 베타랑은 일어나니까 항 B 혈청에만 플러스. AB형은 둘 다, O형은 둘 다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응집반을 줘서 결과를 판정할 수 있어요. RHC 혈액형은요, 응집반 일어나면 플러스형이고 안 일어나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혈전이거든요. 이게 응집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항 A 혈정, 알파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항 B 혈정, 베타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얘는 RH식이에요. 첫 번째, 알파랑 응집하고 베타는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 얘는 A형인데 RH식도 응집반이었으니까 A 플러스형. 두 번째 거, 베타가 일어나고 RH식 일어났죠. 그러면 B 플러스형. 세 번째 거, 알파, 베타 플러스까지. 그럼 AB 플러스형. 세 번째 거는 다 안 일어났죠. 그러면 O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수열관계. 일반적으로 같은 혈액끼리 줘요. 근데 소량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소량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O형은 모든 혈액형 할 때 소량 수혈할 수 있어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간 응집소만큼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AB형은 소량 수혈 받을 수 있어요.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떤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형과 B형의 피. A형한테 B형의 피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응집원 A와 베타가 들어있어요. B형은 응집원 B와 알파가 들어있죠. 그러면 B형의 응집원 B와 A형의 응집소 베타가 응집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B형의 응집소 알파와 A형의 응집원 A가 응집반을 하는데 얘는 항체잖아요.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전 사이즈가 커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O형과 A형은요. 들어온 응집소만큼, 들어온 응집원만큼 이렇게 응집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전 사이즈가 작아서 그나마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응집반이 일어났다면 누구의 응집원과 누구의 응집소가 응집반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O형인 사람과 A형인 사람의 응집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O형과 A형의 피를 섞었어요. 그 O형이니까 없죠?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A형은 A와 베타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그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가는 응집반이 났어요. 그 적혈구 막 표면에 있는 다정력 보이죠? 그러면 얘가 A, 나는 없으니까 O형의 응집원. 그러면 가의 응집원 A와 응집반이 일어나는 다는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O형의 응집소 알파. 그러면 응집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라는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무엇인지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가는 A형의 적혈구를 라는 O형의 적혈구가 된다. 그렇다. 다는 응집소 알파죠. 알파를 나는 응집소 베타를 들렸다. 라는 A형과 O형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베타죠. 그래서 맞다. 베타로. 혈액형은 항우낭치 반응이에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응집 반응 볼게요. 자, 적혈구와 혈장. 적혈구는 응집원이고요. 혈장은 응집소예요. A형의 응집원을 각각 AB형, A형, B형, O형, AB형 섞어보면 알파랑 응집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응집되는 거, 마이너스 응집 안 되는 거 보면 안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얘는 되고. 이거 다 표현해 볼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AB형은 응집소가 있으면 다 되죠.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다 안 돼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 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의 혈장부터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1의 혈장은요. 어떤 적혈구와도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1의 혈장은 응집소가 없구나. 그럼 AP형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검증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의 적혈구는 A와 B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응집반이 일어났네요. 둘 다. 그러면 2와 3이 뭔지 몰라도 어, 가능하죠? 그래서 1은 AB형. 2와 3을 봤더니 엇갈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자, 2의 적혈구는 3과 3의 적혈구는 2와 그러면 A형일 수도 있고요. B형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1은 A형이다. 자, 그렇다면 1의 적혈구는 A, 1의 혈장에 베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의 적혈구 보시면 베타랑 응집반이라거든요. 그러면 적혈구는 응집원 B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의 적혈구 A잖아요. 그럼 2의 혈장이랑 응집반이었네. 그럼 여기 알파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봤더니만 3의 적혈구에 지금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A도 있네? 그러면 3의 적혈구는 AP형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는데 응집반이 안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의 적혈구, 3의 혈장과 2의 적혈구. 그러면 적혈구가 계속 반응을 못하네? 그러면 얘는 O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됐어요? RH 혈액형. 자, 레서스 멍키 약골자를 따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잔입니다. 붉은 터 원숭이 레서스 멍키의 피를 뽑아서 토끼한테 집어넣어요. 토끼가 면역발이라고 했죠? 토끼의 피를 뽑아요. 그래서 이 혈청을 사람에 섞어요. 그래서 응집반이 일어나면 RH 플러스요. 응집반이 일어나지 않으면 RH 마이너스요. 조금 독특한 게요. RH 마이너스는요. 노출이 되면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수열 관계에 있어서요. RH 플러스는요. 당연히 플러스랑 줘도 상관없고요. 이제 RH 마이너스도 일반적으로 RH 마이너스끼리 수열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RH 마이너스와 플러스에서 RH 마이너스인 사람한테 플러스는 수열을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가능해요. 마이너스인 사람이 플러스한테 수열은 가능해요. 그가 이 노출이 되면은 응집소가 생성되기 때문인데 두 번째 수열을 못해요. 첫 번째 수열 이후에 응집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열을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엄마랑 나랑 혈액형이 다르게 살거든요. 근데 RH식은 약간 달라요. 자, ABO식 혈액형은요. 응집소. 알파나 베타는요. 오량체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 못해요. 근데 RH식은요. 단량체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서 태반 통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이 전제 조건에서 문제 냈는데 아빠가 RH 플러스이고요. 엄마가 RH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자식이 RH 마이너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RH 플러스면 문제가 생겨요.
엄마가 아이를 태어날 때, 애를 출산을 할 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 RH 플러스가 엄마한테 유입되면서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첫 번째 자식을 낳고 나서 그 다음 자식을 낳으면요, 이 엄마의 상체가 RH 플러스인 자식을 공격을 해서 없애버려요. 무엇을 공격하냐? 적혈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를 터트려서 없애는데, 그러면 이 적혈구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군요. 그럼 이 상태가 미성숙한 상태로 성숙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성숙을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가세포증이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점점 심하대요. 빨리 죽어요. 그럼 이때 치료법이 뭐냐? 수동 면역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기억세포를 형성하지 못하게 해요. 엄마 스스로 항체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28주경, 출산 직후 실시간 이 시간 내에 혈청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면역을 못하게끔 수동 면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살펴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수업만, 내용만 나가려니까 쌤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업을 찍어야 될 건가 봐요. 이거 도저히 힘드네. 고생하셨어요.